트럼프 행정부에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1기 때처럼 중국의 1대1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안 되겠다. 바이든 행정부 하는 것처럼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 이거 나는 못 참아. 당장 성과를 내야 돼. 어차피 내가 다시 재집권할 것도 아니니까 그 사이에 내가 성과를 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타든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그런 마가 미국을 더 다시 위대하게 한 그런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돼라는 생각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더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는 쪽으로 일단 동맹국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시간 벌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히토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들이 갈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생산량이 절대적인 거죠. AI 딥식 개발하는 거 보면 중국은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미국이 중국 제재를 했는데 지난 한 8, 9년 동안에 중국이 제재를 받으면서도 중국이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미국이 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게 더 커졌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60% 이상, 55% 이상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커요.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미국으로서는 중국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고.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에는 뭐 자기 돈 안 쓰고 우리 동맹국들 돈 그동안 내 덕에 호황을 누렸던 동맹국 돈 좀 갖다 줘봐. 그걸로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그동안 우리 덕에 무역도 흑자 본 너희들 이제는 우리 거 좀 돈 좀 벌게 해줘 라는 게 이제 거친 말로 하면 트럼프식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도움 받았지 그럼 미래에 우리에게 공헌해. 공물을 바쳐 이런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원되는 우리 상황 완전히 다른 장이 시작된 글로벌 통상 질서 그 새로운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번 협상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상을 보면은 동맹국들은 거의 그냥 앞통수를 후려치고 뒤통수가 아니에요. 앞통수를 그냥 후려치고 정작 자기가 계속 욕하고 견제해야 된다고 소리 울부짖고 부르짖던 중국은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너무 억울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큰 우려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감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솔루션 그러니까 간보는 단계였죠 한마디로. 해결책을 혹은 시도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중국에 먼저 이렇게 관세도 때리고 관세를 때리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러고서는 그게 성공을 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2020년에 시진핑 주석과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상품 무역 흑자의 가운데에 2천억 달러어치 농산물을 구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1차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에 근거해서 2차 합의로 이어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1차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었고 중국은 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략을 달리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대1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 미국 혼자서 상대하기는 좀 버겁다. 이제 힘이 약해졌거든요. 동맹국들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가치 중심의 동맹국을 결성을 해서 IPEF에서 인도태평양 동반자 파트너십을 형성을 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죠. 한국을 포함을 하고 또 인도는 거기에 조금 비껴갔어요. 빠져 있었어요. 인도가 굉장히 머리 잘 써요. 항상 좀 보면. 영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좀 못됐나요? 엉뚱한 점도 있고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집권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첫 집권해서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2년째 좀 틀 짜고 3, 4년째 좀 해보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고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1기 때처럼 중국의 1대1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안 되겠다. 바이든 행정부 하는 것처럼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 이거
나는 못 참아. 음. 당장 성과를 내야 돼. 아, 나는 큰 숫자가 필요해.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차피 내가 다시 재집권할 것도 아니니까 음. 그 사이에 내가 성과를 내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타든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그런 마가 음. 미국을 더 다시 위대하게 한 그런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돼라는 생각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더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네. 지금 상품 무역 적자 규모가 2024년에 경상수지 말고 서비스 부분을 뺀다면은 미국에 1조 2천억에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적자가 났어요. 거기 서비스 부분까지 합하면 한 9,500억 달러의 그런 적자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는 쪽으로 일단 동맹국을 때린 거예요. 아파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시간 벌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현재 전략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고민 중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보세요?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에 대한 이런 협상은 아직 진행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계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결과가 없잖아요. 예.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8월 1일까지로 90일 연장을 했지만 중국은 그 예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8월 11일까지 중국에 대해서 또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당초에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를 부과했다가 서로가 115%포인트를 낮추면서 서로가 지금 30% 부과를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아니 중국에 대해서 30% 부과를 하면 브라질에 대해서는 50%를 부과를 해? 캐나다에 대해서는 35%를 부과해? 이게 뭐지? 미국이 정말 중국 때리기를 하려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그 약점이 뭐냐면 히토류라든지 핵심 AI 시대 그리고 디지털 산업 서비스 시대에 반도체를 물론이거니와요. 이게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들이 갈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생산량이 절대적인 거죠. 그럼 히토류로 치면 세계 전체 공급량의 90% 이상이 중국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히토류가 중국만이 매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고 각 국가들이 있는데 그거를 생산해서 정제를 하려면 환경 이슈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걸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있는데다가 환율을 올리더라도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해도 중국은 환율을 심하게 얘기를 하면 조작이고 환율로 대응을 해요. 30%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해도 중국은 환율을 평가 절하를 해서 그러니까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30%만큼 낮추면 그렇죠. 관세 효과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버티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한 국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미국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결정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더 큰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처럼 한국이나 일본이나 EU는 미국과의 공급망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워낙에 중요한 그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가거나 그렇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 시장. 중국은 버티는 거예요. 우리도 시장 커. 예. 그리고 우리는 일당 독재라서 그렇게 막 동요도 없어. 예. 이렇게. 그리고 중국은 그 사이에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반도체 시장이 컸거든요. 화웨이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 화웨이 다시 커졌어요. 그리고 배터리며 시작. 배터리, AI 딥식 그 개발하는 거 보면 중국은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기술력에 있어서는 지금 특허권을 페이턴트 특허권을 보면은 중국 내에서만 등록한 것 이외에 글로벌 시장에서 등록한 건수만 보더라도 특허 건수가 중국이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중국 것까지 포함하면 한 5배 가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 중국이 자신감이 생겨서 버티니까 미국이 섣불리 건드렸다가 이게 자칫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국민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동맹국들에게 따내고 뜯어내고 중국과는 지금 그거에 근거를 내서 좀 협상 전략을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국에서 되게 많은 소비재들이 수입돼 와서 그렇습니다. 예, 예. 사용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인플레로 연결되잖아요, 관세가 예, 예, 예. 매겨지면. 근데 미국이 이미 관세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 결과를 딱 만들지 못하는 예, 게 예.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일기 행정부 때도 음. 2017년에 그런 관세. 집권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했는데 2018년에 한 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 기간에 연결해서 살펴보기에는 조금 좀 완전히 평행 비교는 아니겠으나. 그렇죠. 그렇지만 19년, 20년에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늘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들긴 했는데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한 10% 정도 거기서 뭐 줄어들었어요. 이쑤시개 만들 거예요, 어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다가 지난해 2024년을 보면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상품 무역 적자가 2,900억 거의 3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인으로부터 또 중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줄질 않았어요. 그럼요. 그럼 미국에서 생산 수입 대체가 되질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일반 상품 무역의 관세로서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그런 상품 무역을 미국에다가 수출을 줄어들어도 돼요. 이제는 중국이 이미 미국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되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 제재를 했는데 지난 한 8, 9년 동안에 중국이 제재를 받으면서도 중국이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 관계적으로나. 남미 시장이 2023년인가 22년인가 23년부터 미국이 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게 더 커졌어요. 미국이 좀 놀랄 만한 부분이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60% 이상, 55% 이상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커요. 예.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미국으로서는 저 중국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고. 예.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도 결국 연결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브라질이 이번에 50% 관세를 네. 미국으로부터 맞았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브라질아 너희들 커피 내가 사줄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예. 아프리카도 관세 되게 어이없게 맞았더라고요. 거기도.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우리가 대신 너희들의 시장이 돼줄게 이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좀 제압하려다가 오히려 중국의 패권을 경제, 정치적으로 모두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예, 많이 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 정도의 어떤 영향을 가졌다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ASML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서 노광기라고 하는 반도체 그런 이렇게 그림 그리는 장비를 거. 네. 네덜란드, 일본, 미국으로 하여금 이 축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포함해서 EU라고 한다면 미국과 EU와 일본이 중국의 반도체 발전 속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장비, 부품, 소재 시장을 차단을 했거든요. 수출 금지를 내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까지 7나노까지는 따라잡았어요. AI를 보면 오히려 중국이 그런 14억 인구에서 나오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들이 결국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AI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가 국가 자본주의 혹은 국가 경제주의에 의해서 그 데이터들이 국가가 이렇게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체제가 개인 됐잖아요. 정보가 뭐 어디 보호가 안 있어? 되니까. 다 내 예. 거야 이렇게 그쵸. 되죠. 그러다 보니 중국이 얘는 AI 시대의 그런 기술력 성장 속도가 미국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지금 치고 오고 있기 그쵸.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이 견제를 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 라고. 경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뭐랄까 그동안 중국이 무시당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무시당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 무시하고
약간 그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예.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그걸 사실 트럼프가 해서 문제긴 한데요. 네. 그래도 중국이 옛벌은 못 주고 계속 약간 군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민주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좀 장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거의 음.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또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이를테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음. 지금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정의 자체를 음. 왜 미국과 서방 국가, 유럽 국가 너네들이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깍 네. 어. 중국에서 민주주의 뜻이 뭐냐? 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라고 한다면 음. 또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부라면 음. 그것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중국 국민들은 지금 시진핑 주석에 의한 정부를 거의 뭐 압도적으로 90% 이상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개념을 우리 미국 중심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좀 어허. 달리 본다면은 헤게모니 장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도 어.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음.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식은 자기네들 국가에 더 도움이 되는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오히려 더 자유로운 국가는 중국이야. 어. 그렇죠. 그리고 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혁신의 아이콘을 더 제시해 줄 수 있고 음.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서는 미국보다는 더 중국이 더 알맞다. 음. 또 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과거 식민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죠. 추억이라기보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너네들 제국주의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 기후변화 대응을 한번 보자. 음. 기후변화 대응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산업하면서 너네들은 다 하고 난데 이제 우리는 못하게 하는 것 이거 너네들의 중심 논리가 아니냐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 오히려 또 그 부분과 네.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환경 그런 거 다 네. 기후 위기 이런 거 다 가짜 뉴스야. 음. 근데 반면에 시진핑과 관련한 중국은 재생에너지 산업 엄청 네, 발전했고.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변수가 돼서 예. 시프트가 있을 수 있다. 예. 그 예. 기한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예. 없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탄소 배출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전기차라든지 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금 어느 국가보다 제일 빠르게 지금 네.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AI 기술력이 중국이 지금 가장 속도로 치면 성장 속도로 치면 가장 빠르게 있고 내수 시장이 가장 탄탄한 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게 참 아픈 부분이죠. 막 중국의 줄서기를 또 강요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사드 배치 이후에 겪었던 게 있고 네. 중국의 그런 국가 중심적인 경제 체제가 우리랑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중국 리스크가 너무나 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중국에서 뭐 제재를 나서거나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바이든식의 그 방식이 맞다고 보여져요. 한국과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 인권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라든지 그게 중국의 약한 골이니까. 예, 그런 네.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글로벌 소사이티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가치 보조를 맞추고 중국의 어떤 그 일방주의적 강압적인 경제적 강압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은 좀 협력해 나가는 좀 다층적인 협력을 글로벌 소사이티에서 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나를 따르라만이 아니라 같이 좀 협력체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 좀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죠. 교수님 말씀 뭔가 맞는 방향이긴 하고 제가 조금 그거를 다른 용어로 못되게 표현하자면 네. 저희는 좀 약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견제할 때 우리가 중국이랑 또 경합하는 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이럴 때 예를 들면 조선이 대표적이겠네요. 네. 이럴 때 우리 조선 확 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중국과도 그렇게 척을 지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또 챙길 거는 챙기고 시장도 챙기고 예. 이런 식으로 약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우리가 생존하기는 어려운 예. 조건이 되는 거는 분명하네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안미, 경중, 안보, 미국 경제는 중국에 있는 그게 허물어졌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안미, 경세
대? 중국 대신에 세계화, 글로벌. 저는 네네네. 다시 재세계화로 나아가야 된다. 어허. 이제까지의 세계화의 틀하고는 달리 음흠. 레짐을 음, 달리해서 나아가야 우리의 경제와 또 국제 관계에서 음흠. 우리의 자리매김이 있을 거다. 그런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좀 더 영리해져야 된다, 영악해져야 된다.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존법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음. 학습하고 또 접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도는 어떻게 보세요? 인도의 경우에는 네. 트럼프랑 그 인도 총리랑 엄청 친하게 막 서로 형제여 이러다가 요즘에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막 사고 러시아를 도와줬던 이유로 또 인도랑 싸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정치꾼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의 이 말의 변화라는 음. 것은 뭐 팥죽 끓는 것보다 더 음. 변덕스러우니까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음. 인도의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원유 음. 그 수입하는 것을 상당한 부분 흡수를 했죠. 싸게 그게 산다면서요? 인도가 그렇게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러시아가 팔로가 중국과 막혔으니까. 인도 두 군데가 절대적으로 음. 차지를 하게 되어서 그게 이제 트럼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당선되면 하루 만에 종식시키겠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거 하려면은 푸틴으로 하여금 협상자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협상자원을 이끌어내려면은 원유 수출에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지금 원유 수출에 매여 있으니까 그 옥죄임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인도가 그 고리를 음. 슬금 풀어제치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반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음. 더욱이나 인도는 또 인도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들 글로벌 전략이 있어서 미국에만 어차피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인도가 꼭 필요하진 꼭 않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버티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는 우리는 또 버티게 하는 것 같아요. 미국한테 꼭 필요한 존재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미국과 맞서는 세 개의 나라가 있는 네. 셈인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인도. 네. 네. 인도 대단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랑 러시아처럼 정말 이른바 협상의 상대. 우리는 네. 협상의 상대가 솔직히 네. 아니었죠. 네. 강압의 대상이었지. 음. 인도까지 이렇게 셋이 있었을 때 트럼프가 제일 뭐라고 말을 세게 하는 데는 제일 상대적으로 약체인 인도인 것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음.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앙숙임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미국이 인도를 뭐 세게 몰아채운다. 그러면 인도가 그 다음날 중국이랑 다시 슬금슬금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중국 제재를 위해서는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도가 그걸 활용을 하고자 모디 총리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맞섰군요. 러시아 얘기 또 나온 네. 김에 해볼까요? 러시아도 지금 뭐 관세고 뭐고 여기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셈인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러시아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침공한 천하의 나쁜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너무 심각하게 이제 강타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던 남아프리카 뭐 글로벌 사우스요. 내가 예. 글로벌 미국의 사우스. 예. 강탈당하는 너희들의 대변자가 돼줄게. 이런 식으로 막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을 쭉 만들어가는 게 저는 트럼프는 정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적을 만들고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 안 만들기잖아요. 예.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예. 이런 전략적으로 저게 맞는가? 내부에서 말려줄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또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 혹은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같아요.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 푸틴이라도 오늘 잘 통한다. 친구다 그랬다가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더라도 내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중요하죠.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를 내가 지키는데 내 임기 끝날 때 그거 효과가 나타나면 그거 지킬 필요 없다. 내 임기 내에 당장 내년대 선거 또 내 임기 내에 나를 노벨 평화상으로 만들어줄 사람. 그리고 이번에도 캄보디아라든지 네네. 캄보디아가 태국에 왜 그 무력 침공을 했는지 다들 의아해하는 그 군사력이 너무나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부총리라든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뭐 세네갈이라든지 이런 모리타니 이 아프리카 5개국가의 수장들이
지난 7월에 백악관에 찾아와서 노벨 평화상 하겠다고 이렇게 추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런 국가들과는 하루 종일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 이런 전략에도 너무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그 말을 바꾸어 얘기해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러시아든 중국이든 자기의 혹은 다른 우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다룰 수 있는 전략과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스러운 거죠. 예.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렇게 거. 시간을 끌 리가 없다. 예. 그럼 저희가 15%잖아요. 네. 일본 그 전통적인 우방국가 15%고 막 심지어 우방국인데 막 25% 받은 데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15% 아래를 받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15%를 받거나 현행 유지 정도를 받는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한테 성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뭐 그거는 거의 진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상호 관세 15% 이렇게 했지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게 뉴 노멀이다. 새로운 이게 그 방식이 관행이 네. 될 거다. 프랙티스로 이게 현실화될 거다. 즉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이런 관세를 계속 뭐 15%에서 좀 낮아질 수는 있을지라도 관세폭 0% 있다가 10% 혹은 뭐 그 언저리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측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는 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치적 이익을 겨냥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첫째로는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고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 그것은 곧 금융시장에 나타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시장을 이길 수 없고 국민 여론을 이길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또 컨텍스트를 제시를 해서 맥락을 제시를 하면서 이슈화를 만들어가서 나 그만큼 이제는 미국이 충분히 국익을 챙겼어. 이제는 다시 또 돌아가자. 뭐 이런 거의 그런 시프트가 또 가능할 수도 시프트 있다. 전환을 일으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트럼프의 네. 기분과 날씨는 변동적이어서 언제 바뀔지 몰라서 저는 좀 후자 쪽을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제 논리라면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미국에 있는 저명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도 이거는 미친 짓이다. 크레이지 포인트다.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가 워낙에 모든 변수를 다 틀어놨잖아요. 네네. 그 경제학자들의 그 많은 의견 중에 대부분은 약간 기존 변수를 다 같이 돌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트럼프는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거, 뭐 문화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든 걸 다 뒤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예상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네, 예. 없고 그때그때 되게 적응력 있게 예.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예.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뉴 노멀이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트럼프 아니야 트럼프의 트럼프라 하더라도 너무 싫다 그거. 네, 여하튼 뉴 노멀의 촉매제 혹은 모티프는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한 패러다임을 자기의 1인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지전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정치, 경제 또 미국이 한국, 일본, EU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정치를 다 틀어막고 그렇게 전지전능할 수 있는 존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의 그런 아까 계기가. 말씀드린 시장과 여론 또 국제 질서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통제하기에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도 않다. 그렇죠. 예,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바꾸고 있는 이 질서, 그런데 그 한계가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또 계속 나오셔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도 변동성이 높지만 미국이 더욱더 우리를 흥미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공부하도록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